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재홍입니다. 네, 보수의 시선에서 세대를 초월한 공감을 보여드리는 더 라커룸 화요일 순서입니다. 오늘도 조갑재TV의 조갑재 대표님 함께 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표님. 그리고 개혁신당의 이기인 최고위원 어서 오십시오. 네. 예, 자 지금 하루하루 뉴스가 바뀌고 있는데 주말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탄핵 찬반 집회가 이제 곳곳에서 열렸는데 이 탄핵 반대 집회에서는 헌재를 공격한 발언, 이른바 부정선거 음모론이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사전투표 폐지법 관련한 발의까지 했는데요. 영상을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사전투표는 2014년 투표율을 높이고자 처음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도입 후 10년이 지나도록 투표율 상승에 대한 견인 효과는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오히려 소쿠리 투표로 대변되며 우리 투표제도의 후진성을 드러내는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기존에 수요일에 치러지던 본투표를 사전투표와 같이 주말로 옮겨 금토일 3일 동안 치르도록 하면 투표율 상승도 기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투표관리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문제와 의혹들을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 지난 주말에도 탄핵 반대 집회에 열심히 참여를 했던 분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일단 금토일 3일 동안 본투표하자, 사전투표는 하지 말자. 그러니까 원래는 사전투표가 이틀이었고 본투표가 하루였는데 아예 그냥 본투표를 3일 연속으로 하자는 제안인데 대표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사전투표 제도를 처음 실시한 것은 박근혜 정부 시절이거든요. 예. 예, 그 뒤에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예.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거짓말을 주장하고 나온 이후부터 그러면은 부정선거 주장은 틀렸다. 그런 사실이 없다. 예.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그다음에 개선책으로서 본투표 3일을 주장을 해야 되는데 예. 이 앞부분을 이야기 안 하잖아요. 아하. 부정선거가 없었다는 이야기를 안 하고 이 이야기를 하니까 국민들한테 어떤 인상을 주느냐. 부정선거가 있었던 모양이다. 그래서 대책을 내놓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예.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부정선거가 없었다는 게 팩트인데 확정된 사안인데 이걸 아니라고 용감하게 이야기하기 싫으니까 이렇게 피해가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은 이 의도부터 잘못되었고 이래 되면 앞으로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은 더욱 기세등등할 것 아닙니까? 거봐 우리 말이 맞잖아. 그렇죠. 그러면 그 부정선거 음모론이 결국은 국민의 힘을 삼켜버린다고요. 지금 이 주류 정치인들이 부정선거 음모론에 편승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예. 그들은 아마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의 지지를 받아가지고 당권을 잡겠다 하는 계산을 하는 모양인데 예. 그러다가는 먹혀버린다고요. 근데 지금 대중들의 환호와 어떤 현장 집회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이분들이 받아가지고 계속 좀 뭐랄까 여기에 더 함께 하시는 듯한 인상을 받고 대표님 말씀대로 용기를 못 내시는 것 같아요. 3월 1일 집회 여의도 앞에 집회할 때 저 앞에 지나갔는데 계속 뭐라고 선동을 하느냐면은 예. 선거관리위원회는 반국가단체니까 해체해야 된다고 주장하더라고요. 아니 부셔버려야 된다고 했던 분이 있었던데. 헌법상 독립기구인 예. 헌법재판소를 해체하라. 그럼 선관위를 해체하라는 말은 헌법재판소를 해체하라는 말하고 또 연결이 된다고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국회도 해체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거짓말이 정치인들에 의해서 활개를 단 것 아닙니까? 날개를 붙인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한국 사회를 뒤흔들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사전투표 폐지를 주장을 하면은 부정선거 음모론은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예. 그게 문제죠. 그다음에 이틀 며칠 쉬고 하루 하는 것이 정착이 됐잖아요. 그렇죠. 어떤 제도는 정착이 돼가지고 생활 습관화되면은 그걸 바꾸면 안 되거든요. 그건 부작용이 없었잖아요. 아니 사전투표에서 부정선거가 있었다면 바꿔도 되지만은 그래서 이거 3일 연달아 붙이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또 부작용이 여기서 또 생길 거라고요. 그렇죠. 이게 또 일요일 날 하면 또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왜 주일에 또 이러한 투표를 하느냐 뭐 이런 그렇죠. 논쟁도 있을 거고. 이긴 최고는 아니 그러니까 사전투표가 도입된 배경이 2008년에 18대 총선에서 총선 이제 투표율이 50%를 안 넘는다는 이유로
투표율 제고 차원에서 이제 2012년 이명박 정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하고 도입한 게 이제 박근혜 정부, 그러니까 보수 정부에서 이 사전투표를 그렇습니다. 만든 거거든요. 근데 이제는 보수 정부가 사전투표를 없애자고 하고 있죠. 이제 바깥으로는 겉으로는 이제 뭐 투표율 제고를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없애자고 하지만 사전투표에서 계속 내리 보수 정부가 지금 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계속해서 본인들 부정선거를 믿고 있고 그래서 없애겠다는 저는 의도로 보여지는데 결과적으로 사전투표를 없애면 가장 피해를 보는 유권자는 젊은 층일 겁니다. 예. 지방에서 전입신고를 안 하고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학교를 다니는 친구들이나 수도권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은 사전투표를 없애고 장동훈 의원 말대로 본투표를 늘려버리면 다시 지방에 가가지고 그 기차표 드리고 돈 들여가지고 예. 그렇게 소속된 지역에 가서 투표를 해야 되는 일이 발생되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이제 발생되는 사회적 비용은 누가 감당할 것인가, 이런 어떤 후차적인 어떤 대안이 없이 그냥 사전투표 우리가 안 나오니까 없애겠다고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고, 그리고 보수 정부에서 계속해서 사전투표를 하지 말자고 했었잖아요. 정부에서 한 게 아니라 지지층이 사전투표에 문제가 있으니까 사전투표 하지 말자고 해놓고 네. 결과를 까보니까 투표율 안 나오는, 이거 봐라 부정선거 아니냐, 뭐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로직이. 본인들이 하지 말자고 해서 투표율이 안 나오는 것 뿐인데 그 진단을 못하고 그저 사전투표를 없애겠다고 하는 것은 길거리에 바바리맨이 없는데 바바리맨 잡자고 바바리를 입지 말자고 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자충수인데 왜 자충수냐면은 투표를 떨어뜨리잖아요. 예. 그죠? 예. 지금 부정선거 음모론의 결과는 투표율을 떨어뜨리는데 어느 쪽 투표율을 떨어뜨리냐면 국민의힘 지지층의 투표율을 떨어뜨릴 거라고요. 예. 그러니까 투표해봤자 도둑 맞는다 이거 아닙니까? 그죠? 예. 스탑 더 스틸 아닙니까? 그러니까 표도둑 맞는데 왜 투표하러 가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자충수라는 이야기인데 자꾸 이 소쿠리 투표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사전 투표를 바꿔야 된다는 건데, 소쿠리 투표는 특수 상황 아니었습니까? 2022년 그때 코로나 사태 때 예상 외의 많은 사람들이 사전 투표에 참여하니까 그걸 담아놓기 위한 일종의 그릇으로서 소쿠리를 내놓았는데 이거는 부실 투표 아닙니까? 부실 관리지. 과실을, 그러니까 관리를 잘못한 거고. 그러니까 부실이지, 부실. 부실과 부정을 하나로 엮어가지고 이렇게 선동을 해야 되니까. 예. 자, 이런 가운데 이제 부정선거 의혹이 이제 윤 대통령도 계속 줄기차게 주장을 했었는데, 이분이 이제 유튜브를 너무 열심히 봐서 이제 부정선거론에 이게 경도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뿐 아니라 대통령이 북한 핵 공격을 가정한 유튜브 내용을 국가안보실장에게 전달했다, 이런 보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이 신원식 안보실장에게 대통령이 이 북한의 핵무기가 떨어졌을 때 어떤 피해가 날 것이냐, 이거 이제 보수 유튜버들이 만든 영상을 보여줬다는 건데, 사실 이거는 국가안보실 자료가 아니고 국가안보 이거 보러가 줬다는 건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우리 대표님도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여러 번 지적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큰 취약점은 정보 판단의 무능입니다. 최고의 정보기관을 산하에 다 가지고 있으면서 그쪽 이야기는 안 믿고, 그렇죠. 검찰, 방첩사, 뭐 국정원에서 부정선거 음모론 있었냐 없었냐 확인하려면 당장 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건 안 믿고 유튜브 선동하는 걸 믿었는데, 유튜브 알고리즘에 의해서 그쪽 그걸 많이 듣다가 보니까 지금 아주 과장된 핵 공격의 피해상에 대해서 아주 깊은 인상을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보기관에서 올라오는 보고는 그렇게 화끈하지 않거든요. 항상 차분하고 신중하잖아요. 냉정하게. 예. 그건 성이 안 차는 거고. 성이 안 차는 거. 그래서 그걸 가지고 안보실에 패스해가지고 알아보라고 했다니까. 예. 뭐 말 다 한 거죠. 야, 이건 좀 약간 충격이죠, 사실은. 국가안보실 국정원 자료 안 보고 그냥 유튜브 자료 이거 좀 봐라, 참고해라. 그러니까 이거 방첩사도 그렇고, 그다음에 국정원도 그렇고, 통일부도 그렇고, 북한의 어떤 핵 보유 시설, 현황, 그리고 개발의 어떤 진도와 척도,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실시간으로 보고해서 이렇게 분석해서 보고를 하는 게 항상 그들의 일인데, 그 자료를 안 보고 좀 유튜브를 보고 그걸 안보실장한테 지시했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유튜브를 찾아보니까 정말 자극적인 콘텐츠들이 많더라고요. 이 핵을
그렇죠. 그냥 핵을 불타고 막 불타고 서울이 몇 초 안에 증발하며 근데 또 그 핵을 러시아와 뭐 중국이 이렇게 저렇게 개입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어떤 뭐 영향을 주려고 했다라는 이상한 콘텐츠들이 꽤 있습니다. 반면에 정말 그 핵 피해를 학계 전문가들이 정확하게 진단하는 콘텐츠도 있는가 하면 도파민을 막 되게 도파민을 건드리는 그런 콘텐츠들이 있는데 화끈하게 아마도 윤석열 대통령이 봤었던 콘텐츠는 그 도파민 중독의 핵 보유 관련된 콘텐츠인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것을 안보실장한테 직접 지시를 해가지고 너도 봐라. 그렇죠. 공권력 내지는 국방의 어떤 행정력까지 동원해서 그걸 이제 낭비하고 소모했다라는 것에 주안점이 있는 건데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점에서 저는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 북한의 핵 위협은 사실상 어마어마한 위협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밤에 김정은이가 발작을 해가지고 핵미사일 발사 부탄 누르려고 할 때 북한에서는 말릴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남한에는 막을 방법 없잖아요. 7분 이후에 떨어진다고. 그 사실 그대로 이야기해도 굉장히 쇼킹한 겁니다. 대통령이 이 이야기를 했어야죠. 그러면서 민방위 핵 방어 민방위 훈련을 했어야지. 지진보다 그게 더 실존하는 위협 아닙니까? 그리고 일단 유사시에 나는 어느 대피소로 가야 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다행히 한국에는 지하 시설이 많아가지고 핵폭탄 맞더라도 피할 데가 있어요. 그런 노력은 하지 않고 대통령이 꼭 해야 될 일은 하지 않고 유튜브 보고 이런 행동을 하고 또 비상계엄령까지 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수단을 동원하지 않고 아주 변칙적인 수단을 동원하다가 이렇게 됐다. 대한민국의 선진국이고 국가 정보기관이 최선진국의 대열에 있는데도 그 정보를 이용하지 않고 국정원 냅두고 유튜브 보고 안보실장한테 지시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코미디입니까? 자, 우리 또 조갑재 대표님이 지난 3.1절에 그 집회 현장을 또 다녀오셨다고 그래서 또 관련 얘기를 좀 더 해보면 서천호 의원이 공수처 선관위 헌재 모두 때려 부숴야 된다. 부셔라. 이렇게 발언을 했었고 장동욱 의원이 이제 이번 계엄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분이 아마 이제 교회 분들이 많이 참여하는 집회 보수단체 거기 자리에서 아마 그래서 아마 또 종교 얘기를 한 것 같고 김종현 전 장관은 문영배 헌법재판관을 처단하라. 옥중 편지가 공개됐어요. 이 참 폭풍이 거센데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발언들. 지금 이런 현상은 사실은 뭐 흔히 극우화라고 표현을 하던데 극우화 이전에 한국에서는 극좌화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그건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죠? 특히 민노총의 여러 가지 불법적인 행동, 더구나 민노총 아주 조직으로 들어온 북한 간첩망이 있었거든요. 그 극좌화에 대한 반동으로 지금 극우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나는 봅니다. 그러나 극우화라도 그 내용의 문제예요. 보수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헌법 수호 세력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소개한 발언은 다 헌법을 부정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주 타겟이 헌법재판소하고 선관위인데 헌법재판소와 선관위는 헌법상의 독립기구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보호가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감사원이 선관위를 감사할 수 없도록 한 것도 그 독립성을 위한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과거에 우리 스라린 경험이 있는데 이승만 자유당 시절에 행정기관이 선거를 관리하도록 해놓으니까 부정선거를 저지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독립해가지고 이렇게 시켜놓았는데 요사이는 또 거기에 대해서 반동으로 행정부로 돌리자 하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이거는 완전히 과거로 돌아가자는 건데 아니 선관위가 독립해가 있어도 지금 부정선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걸 행정부에서 흡수해가지고 하면 누가 믿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 거리에서 쏟아지고 있는 이런 문제의 방향이 헌재 나중에 대법원까지 포함될 수도 있는데 헌재 대법원 그리고 선관위를 공격하는 쪽으로 가면은 보수가 논리 모순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요새 이상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민주당 세력이 호언 세력이 되고 이쪽은 헌법 부정 세력인 것처럼 비춰지고 있다고요. 비춰지고 있는 게 광장에서의 이런 선동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그 기독교 말씀하셨는데 우리 개신교는
19세기 말에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한국 근대화에 산업화와 민주화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 개신교 일부 세력이 지금 광장으로 나가고 있는데 예. 개신교가 뭡니까? 사랑, 소망, 믿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 사랑이라는 게 진실이거든. 예. 진실에 입각한 사랑이라 해야 되지. 지금 여기서 말해지고 있는 것이 주로 부정선거 음모론과 이런 헌법기관의 공격이라 하면은 이거는 법치도 아니고 진실도 아니잖아요. 그럼 개신교의 그 중요한 가치와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예. 물론 일부 세력이지 개신교 예. 전체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예. 자꾸 이 종교하고 연관시켜서 뭐 하나님의 계시가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제가 한마디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예. 대표님이 또 이 교회 다니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깊이 있는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우리 대표님 현장에 나가실 때 이렇게 잘 안전장구를 하고 가신 거죠? 대표님 요즘 마스크를 하고 마스크 잘하고 가신 거죠? 이 청취자들이 안전에 우려하는 댓글을 좀 주셔가지고 여쭤봤습니다. 저는 과거에 과거에 저런 집회에 많이 참석했고 예. 연설도 많이 했고 해가지고 그렇죠. 저 팬들이 많아요. 그게. 팬 많으시죠? 예. 자, 이긴 최고. 제가 몸담았던 정당인데 이렇게 될 줄은 사실 되게 굉장히 자괴감이 든다. 한때는 정말 이렇게 극우적인 발언, 그리고 이 완전 정치의 종교화 같은 발언, 그리고 완전 부정선거를 맹신하는 발언들이 아주 소수자이고 비주류일 때가 국민의힘에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탄핵 국면에서 이게 완전히 주류가 되는 걸 보니까 당을 떠나오는 입장에서는 등골이 좀 서늘해지는 입장이고 서천호 의원의 어떤 발언은 평가할 사실 가치가 없다고 저는 봐요. 헌법에 의해서 투표로 결정된 국회의원이 본인이 마음에 안 든다고 헌법재판소를 때려 부수자고 하는 발언을 어떻게 저희가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들은 당에서 분명히 저희 한판승부에서도 류재화 우리 당협위원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해당 행위가 분명하기 때문에 당에서 조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장동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헌법에서 분명히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좀 마치 뭔가 계엄이 신의 계시인 것처럼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도 이제 기독교인이라서 대부분의 기독교인들 전부 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을 마치 하나님의 뜻이라고 정신이 얘기하는 것은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오도될까 봐 좀 걱정이거든요.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하나님의 계획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이 알 수 없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홍준표 시장이 청년의 꿈에서 한 지지자가 전환기는 절대 안고 가면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자 보수의 전사다 이렇게 또 추켜 세웠어요. 이게 전환길 씨가 또 단식 중인 박수영 의원을 찾아가가지고 우정의 표시로 이제 빨간 목도리를 교환하게 됐는데, 전환길 씨가 또 이 부정선거론에 굉장히 또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 분이기도 한데, 이분이 또 굉장히 팬이 많아가지고 이번에 굉장히 중요한 스피커로 등장할 보수의 전사다 이런 칭호까지 받고 있습니다. 대표님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이분을 키우는데 보수 언론이 또 앞장서더라고요. 네. 인터뷰를 하고 맞아요. 인터뷰한 내용을 읽어보면은 사실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죠. 있는데 그것까지 언론에서 그냥 지적도 안 하고 넘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근데 부정선거론을 주장을 하면서 수개표를 해야 된다, 대만식 수개표를 해야 된다 그런 주장을 하는데 지금 수개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수개표 하고 있는데 무슨 또 대만식 수개표를 하는지, 그러니까 이 팩트 파인딩이 안 된 상태에서 말을 세게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인기를 얻으면은 또 그 현장의 무대에 올라가면은 그런 환호하는데 지나친 말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이걸 걸러줘야 될 게 언론입니다. 언론이 이런 사람을 키워가지고 보수의 전사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보수의 전사든 무슨 전사든 그건 팩트에 기반하고 법에 맞는 말을 할 때만이 전사가 되는 거지. 예. 그래서 한국 보수 언론의 그 위상이 왜 이렇게 초라하게 됐는지, 맞습니다. 이런 사람을 영웅으로 만들 정도로 한국 보수 언론이 판단 낮아졌는지, 위상이 낮아졌는지 하는 좀 슬픔을 느낍니다. 예. 이긴 채도 짧고 보수의 짧게? 전사에서 사자가 이제 그 군인 사자인데, 그렇지. 네. 무사할 때 사자. 이제 죽을 사자로 여겨져서
보수를 완전 괴멸시키는 사람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조금 힘들지만 그 전환길 강사의 3.1절 집회 연설을 제가 다 봤거든요. 봤는데 그 중국이 수천만 명의 4천만 명의 댓글 부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댓글 부대가 우리나라에 침투해서 남성이 여성을 혐오하게 만들고 세대가 세대를 갈라치게 만드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목청껏 외치고 있더라고요. 웅변을 잘해요. 근데 또 웅변을 잘합니다. 예. 이상한 메시지인데 웅변을 잘하니까 들을만 한 것 같아요. 그 보수 지지자 거기 참석한 분들이. 그게 문제인 겁니다. 메시지만 보면은 워딩으로 따로 뽑아서 보면 정말 이상한 메시지거든요. 중국 댓글 부대 근거도 없죠. 아무런 정보도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네이버나 포털 온라인 들어가가지고 막 갈라치기 하고 혐오를 조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런 근거도 없습니다. 그런데 막 그 역사 강사를 하면서 했었던 그 연설에 대한 실력 때문에 뭔가 보수 지지층이 그 연설 실력과 아주 목청껏 외치는 그 목소리 때문에 막 흥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단지 그것뿐인데 조갑재 대표님 말씀처럼 그 메시지를 잘 걸러줘야 되는 것이 사실 언론의 역할인데 그 필터링이 잘 안 되고 전환길 강사가 그렇게 보수 연단에 서가지고 연설을 했다라는 것만 보도가 되다 보니까 이게 지금 보수를 완전히 좀 괴멸시키는 어떤 하나의 어떤 진짜 전사가 되고 있지는 않나 싶습니다. 예, 좀 많은 우려를 보수를 향해서 던져주고 계시는데,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차기 이제 조기 대선을 가정한 상태에서 또 보수 주자들의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 지난 주말에 연극을 봤어요. 그리고 내일은 북 콘서트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국민이 먼저입니다. 활발한 행보를 하고 있는데 인터뷰도 TV조선과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국민들에게 미안하다. 그리고 또 윤 대통령에 대한 인간적 미안함도 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관련 영상을 좀 보고 이어갑니다. 저는 윤 대통령님과 오랜 세월을 같이 겪었죠. 우리가 서로 풍파를 많이 겪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저도 최근 1년간 그리고 이 경험을 거치면서 인간적으로 대단히 고통스러웠습니다. 왜 안 그랬겠습니까? 다만 저는 좀 아쉬운 점은 저 말고 더 많은 사람들이 또 직언을 하고 충원을 해서 문제를 바로잡으려고 노력했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예, 한동훈 전 대표 굉장히 저 인터뷰가 한 12분 정도 됐었는데 저 장면에서 굉장히 뭐랄까 굉장히 과거를 회상하면서 또 본인도 개인적으로 아픔이 있었던 그런 느낌적 느낌도 받았던 인터뷰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탄핵 반대 집회 참석자들에 대해서는 광장에 나온 분들에게 대단히 미안하고 고맙다 이런 말을 하더군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또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다 이런 지적도 하고 있는데, 자, 일단 조 대표님 한동훈 전 대표의 인터뷰 내용이라든가 최근 발언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 인터뷰나 활동의 저 출발점이 되는 그 책을 다 읽었어요. 아, 예. 아주 잘 쓴 책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재미가 있어요. 예. 그게는 또 기자 입장에서 보면 특종거리가 많아요. 아, 예. 그리고 저는 한국 정치인 중에서 말과 글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두 사람인데 예. 한동훈, 이준석 두 사람이 된다. 말과 글이 되는 사람이에요. 보수에만 있군요. 네, 말과 글이 되는 사람이라는 걸 새삼 느꼈고요. 거기에서 놀라운 사실 몇 개가 있어요. 예. 윤석열 대통령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에 대해서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 즉 자신이 국회 해상권을 갖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것 같더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예, 맞아요. 그러면은 하나가 풀려요. 그러니까 비상입법기구를 만든다는 쪽지가 예. 통하는 거죠. 예. 그런데 저 국회 해상권은 제5공화국 헌법까지는 있었다고요. 6공화국 그 개헌하면서 그게 없어졌어요. 예. 저는 이게 제일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을 몰라요. 헌법을 모른다는 것은 이번 탄핵 심리에서 자기 입으로 폭로가 됐습니다. 계엄군이 선관위에 들어갈 권한이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했잖아요. 본인이 보냈다라고 그렇죠. 직접 그게 계엄법 7조에 있다고 했잖아요. 예. 계엄법 7조에 그런 게 없다고. 예. 헌법 77조 계엄 조항에서도 없다고. 예.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대통령의 권한에 대해서 착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끔찍한 사실 아닙니까? 막 어쨌든 그런 전제를 하고 이 책을 봤는데 예. 여기서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해서는 아주 세게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경선에 예. 이걸 주제로 올릴지 안 올릴지 그게 궁금해요. 아하. 국민의힘 예. 차기 대선에서 이걸 주제로 올리면은 국민의힘 경선이 아주 살벌해지면서도 의미 있는 노선 투쟁이 될 거예요. 하나 던지는 거죠. 예. 그런데 지금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해서 다 발언하기를 피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렇죠. 아니라고 명확하게 얘기 안 합니다. 그러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은 부정선거 음모론 반대한 사람이거든요. 예. 요 사이는 조금 선관위 공격적으로 이렇게 가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과연 그렇게 했을 때 경선이 의미 있는 노선 투쟁으로 가느냐 아니면은 한동훈 전 대표가 책은 그렇게 썼지만은 현실적으로 피해갈 건지 나는 그게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한동훈 전 대표의 등장 아주 좋다. 그리고 책 내용도 잘 봤다 말씀하셨는데 이긴 최고는 저는 책은 안 읽었고요. 읽을 생각은 잘 없지만. 안 읽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예. 한동훈 대표 책의 첫 머리를 살짝 사진 찍어가서 저한테 보내주셨더라고요. 근데 계엄을 선포했을 때 그 당시 첫 상황을 글로 쓰셨는데 누군가 계엄이야 어쩔 거야 라고 하니까 한동훈 대표가 그런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내가 할 일이 뭔지 알아. 뭐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저는 그걸 보고 사실 지금 젊은 층의 감성과는 조금 거리가 멀거든요. 아, 그런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엄이란 상황을 직면했을 때 한동훈 대표가 이제 해결하겠다라는 의지는 알겠는데 리더로서의 모습. 그러니까 상당히 그걸 미화하려는 듯한 의도가 좀 읽혀져서 이 책을 읽느니 차라리 그 이준석 대표의 거부할 수 없는 미래를 읽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나중에 참고 삼아 한번 제가 기회가 된다면 읽어볼 텐데 어쨌든 한동훈 대표가 오랜만에 등판했는데 저 인터뷰에서 보다시피 저 옷이 계엄을 해제했을 때 그 옷 그대로래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본인도 이 계엄에 반대했다라고 하는 주요한 메시지를 주고 싶은 것 같아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에서 조기 대선이 있을 수 있는데 여전히 진성 당원들한테 큰 지지를 못 받는 상황이어도 계엄에 대해서는 난 아직도 소신이 이렇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어떤 본인의 의지가 표현되는 것 같아서 사실 좀 평가되는 부분이 있다. 다만 아주 오랜만에 등판했을 때 나왔었던 첫 메시지가 계엄 내지는 이재명 대표가 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위험하다라는 발언은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이준석 대표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먹사니즘이다 잘사니즘이다 나름의 어떤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데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있는 한동훈 대표가 반 이재명 전선을 처음부터 이렇게 오랜만에 등판해가지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조금 대통령 후보로서의 어떤 공허함을 증명하는 어떤 증거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그런데 듭니다. 이제 한동훈 대표가 이제 연극을 이제 연평 개정 관련 연극을 보면서 이제 보훈과 안보를 목숨처럼 여기는 정치를 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냈고 더불어서 이제 한동훈 전 대표의 활동과 더불어서 당 내에 그렇다면 친한 세력은 어느 정도 남아 있을 것이고 이제 조기 대선이 만약에 열릴 경우에는 그 메시지를 바탕으로 한동훈 전 대표는 당내에서 어떻게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인데 조 대표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상황은 좀 불리할 수도 있고 단의 결정이 나온 다음에는 또 여론이 한 번 또 출렁입니까? 바뀔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근데 8대 0으로 파면 결정이 나왔을 때 지금 강성 보수층에서 계속 윤석열 또는 윤석열 대통령이 좋아하는 정치인을 계속 밀고 갈 수 있을 거냐. 이때는 조기 대선에 대비해야 되고 본선 경쟁력을 생각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바뀔 수 있을 거냐. 그래서 막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김문수 대 한동훈 이런 구도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계엄과 탄핵을 기준으로 하면은 그렇다면은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현재로는 불리한 것 같지만은 새로운 판이 열렸을 때 여지가 생기지 않을까. 공간이 있을 것이다. 또 이 명분은 너무나 거대한 명분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한국 보수는 지금 분열되어 있잖아요. 음모론과 맨정신파의 분열 아닙니까? 슬프네요. 맨정신파, 상식파.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맨정신파는 지금 소수인 것 같은데 한 30-4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걸 믿고 맨정신파의 챔피언 역할을 하면은 이 게임이 재밌어진다 이겁니다. 그러면 경선 과정을 통해서
어떤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좋은 게 이렇게 세 개 붙다가 보면은 서로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예. 거기서 어떤 정반 합의에 의해서 근사한 후보가 하나 만들어지면은 굉장히 강한 경쟁력을 갖게 될 것이다. 저는 좋은 방향으로 해석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구도상 한동훈 대표가 불리할 수 있다고 보는 게 지금 이제 조기 대선이 열리면 진성 당원들의 큰 지지를 받고 있는 김문수 장관 후보와 유승민, 안철수, 한동훈 대표 이렇게 구분될 수 있는 건데 오세훈 시장 그렇죠. 오세훈 시장도 있고요. 일단 단체장이니까 임기를 끝까지 한다라는 취지에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당내 소신파로 분류될 수 있는 사람과 아닌 사람의 어떤 대결로 갈 수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아무리 한동훈 대표라 하더라도 어쨌든 유승민 의원과 조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캐릭터가 겹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표를 나눠 먹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반면에 김문수 장관 후보가 더 오히려 어부지리로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의 지도부라고 하는 것이 사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이랑 권성동 대표 모두 박근혜 대통령을 예방했었던 것처럼 그리고 거기서 또 뭐 당대표의 지나친 소신은 옳지 않다라고 메시지를 얘기했던 것처럼 저는 한동훈 대표를 상당히 견제하는 세력이 좀 지도부 주류가 되고 있고 탄핵 반대 세력이 주류가 된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가 설 자리가 사실 좀 없을 것이라는 예상을 좀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조기 대선으로 접어들었을 때 한동훈 대표가 사실 유리한 지점을 선점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김문수 장관도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번 탄핵 결정 이후에 그러니까 계엄과 탄핵과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해서 자신의 입장을 사실에 입각해가지고 밝힐 때 김문수 장관의 경쟁력은 본선 경쟁력은 높아진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경선 과정을 통해서 서로가 한동훈 대표도 달라질 수가 있고 김문수 장관도 달라질 수 있어요. 난 그 점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그게 토론의 묘미 아니겠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강력한 강성이라고 칭해지는 이 보수 지지층 거리에 나온 분들 이 부분이 이제 지지 자산이 핵심적으로 김문수 장관의 지지율을 높인 분들이기도 한데 이분들이 원하는 소리를 안 낼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인데 대표님께서는 그 용기를 내서 아닌 건 아니다. 정확히 진실에 입각해서 말할 가능성이 있다. 그 탄핵 반대, 계엄 찬성, 부정선거론으로 계속 가기는 무리일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국면이 지금 조기 대선으로 가는데 그렇죠. 또 어차피 지나간 것 아닙니까? 지나간 것 가지고 붙들고 있기는 그러나 감성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여론조사에서 뚜렷이 나타나는 동향이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이 광장으로 다가갈수록 중도 민심은 떠난다 하는 게 하나의 흐름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흐름이 탄핵 결정 이후에 더 가속화되지 않을까요? 일단 여기까지 얘기하고요. 민주당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사실상 조기 대선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발언 때문인데요. 특히 한국판 엔비디아 발언을 두고 또 굉장히 좀 비판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그 장면을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인공지능에 투자해야 되잖아요. 그중에 일부를 국민 펀드나 아니면 국가가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서 생기는 생산성의 일부를 국민이 모두가 골고루 나눠 가지면 가능하라고 보는데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하나 새로 생겼다. 그중에 국민의 지분이 30%다. 그래서 그 70%는 민간이 가지고 30%를 국민 모두가 나누면 굳이 세금에 막 그렇게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요? 네, 저 이재명 대표의 엔비디아 수준의 기업의 지분의 30%를 국민 지분으로 갖자.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또 지금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개혁신당도 비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비판을 듣자 이재명 대표는 지금 문맹 수준의 식견이다. 잘 못 알아듣는다 이렇게 또 반론을 하고 있습니다. 이긴채 의원 말씀 주실까요? 논리로 반론을 했는데 명예훼손 쪽 발언으로 받아친다는 것은 이른바 젊은 사람들의 용어로는 이재명 대표가 긁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긁혔다? 긁혔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그겁니다. 국가에서 기업의 지분 30%를 갖겠다라고 하는 것은 국유화잖아요. 국유화. 그렇잖아요. 30%를 기업으로 대입해 보면 대주주입니다. 경영진까지 바꿀 수 있는 대주주의 권한을 이제 국가가 갖겠다는 건데 이 말 자체가 사실은 자본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가계와 기업과 정부라는 기본경제 3주체라는 그 논리 자체를 사실 거스르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예.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무슨 소리냐. 이 정부와 기업, 가계 3주체가 함께 돌아가는 것이 민주주의고 자본주의인데 어떻게 정부와 국민들이 함께 곧바로 거래를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되면은 국유화된 기업이 생산성을 계속 갖게 된다면 세금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말도 이상하다라고 이렇게 정상적으로 지적을 하는 건데 이게 뭔가 문맹식견 이야기를 하면서 뭐 수준 얘기하는 것을 좀 긁혔다라는 평가를 하는 거고 예. 사실 정치인이라고 한다면 그 엔비디아 같은 기업이 생산성을 통해 가지고 이익을 어떻게 분배하겠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엔비디아 같은 기업이 만들어질 때까지 우리가 어떤 토양을 만들 것인가를 얘기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뭐 그게 뭐 최근에 정치권에서 다뤄지는 반도체 특별법일 수도 있겠고 주 52시간제 얘기일 수도 있겠고 결국 이제 그 기업으로 갈 때까지 그 과정과 결과를 총체적으로 다루고 만들어야 되는 게 정치권의 어떤 논리고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재명 대표는 일단 엔비디아라는 기업을 보고 그 이익을 일단 전부 다 분배시키자. 그러니까 결국 표를 염두에 둬 가지고 했던 발언인 것 같아요.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조 대표님은?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 이야기에 의하면은 국가가 투자하겠다는 거죠. 예. 그죠? 국부펀드든지 예. 뭐 국민연금 혹시 뭐 국민연금공단 지금 자산이 어마어마하니까 그걸 예. 가지고 투자하겠다는 건데 투자를 받아줄까요? 그런 식의 투자를 받아줄 것 같지도 않고 다만 어떻게 보면 순진한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워낙 그쪽 분야가 발전을 하니까 거기에 한 달이 걸쳐가지고 우리도 조금 수익을 높여보자. 문제는 그 방법론에서 틀렸다는 이야기 정도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뭐랄까요? 계속 뭔가 정책 시리즈를 내면서 논쟁은 계속 촉발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이제 이재명 대표의 주장의 핵심을 보면 뭐 기업 지분을 뭐 뺏자 뭐 이런 것은 아니고 대만의 이제 TSMC 사례를 보면 이제 국부펀드 방식으로 이제 투자를 하겠다는 것이고, 근데 우리나라의 이제 국민연금 같은 경우도 대기업의 지분 같은 게 들어가서 이제 뭐 투자를 하는 방식으로도 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아니, 이제 투자 수익을 예. 거두겠다는 얘기가 예. 아니라 그 공공성을 그러니까 생산성을 국가가 계속 가지면서 세금을 안 내도 되는 세상을 만들겠다라는 건데 TSMC는 이 비유가 안 되는 게 원래 국가에서 만든 것이고 5년 뒤에 민영화된 기업이거든요. 예. 이게 일정 부분 지분을 가지고 생산성을 보유한 상태에서 그 배당금으로 국가의 근간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그 비유와는 완전히 다른 경우라서 예. 대체 이재명 대표가 만들려고 하는 세상이 무엇인가. 국유화된 기업에다가 주 4일제 근무하고 주 52시간제 예외도 두면서 기본 배당도 하고 기본소득도 주는 그런 사회가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중도 보수. 그러니까 저는 누군가 얘기하던데 강도 보스라고 해가지고. 강도 보스? 네, 중도 보수가 아니라 강도 보수. 그러니까 기업의 창의성과 기업의 활동을 최대한 보장하고 자율성을 보장해줘야 되는 건데 예. 굳이 국유화해가지고 무리하게 강도처럼 그렇게 돈을 생산성 뺏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차원에서 강도 보스라는 말도 하더라고요. 예. 자, 근데 또 이재명 대표가 지난 주말에 그 탄핵 찬성 집회에서 발언이 있었는데 꽃게 밥이 될 뻔했다. 이 발언을 가지고 이제 연평도 어민들에게 굉장히 상처가 되는 발언이다. 혹은 해병대원들에게 굉장히 또 그 연평도 일원의 해병대원들이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또 비하 발언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돼요? 이게 정말 좀 심각하게 좀 진지하게 비판할 만한 내용입니까? 자, 아니, 문제는 이제 예. 연평도에서도 꽃게 어업을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고 예. 이 꽃게 밥이라고 하면서 뭔가 그 지역도 그렇고 그 참선했었던 사람들을 비하한 듯한 인상을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특히 꽃게 밥이라는 그 단어가 사실 이른바 일베에서 쓰는 잘못된 용어거든요. 예. 아, 그런가요? 이게 세월호 참사의 희생자들을 비하하는 단어로도 쓰이기도 합니다. 일베를 하셔서 옛날에 과거에 하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꽃게밥 거리면서 비하하는 것은 옳지 않고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이재명 대표 이제 2심 재판 관련 이슈가 있는데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이 공직선거법 재판 관련해서 6월 26일 안에 최종 판결 내려야 된다. 그러니까 2심은 물론이거니와 이 대법원 판결까지 이제 633 원칙이 적용이 되면 이제 3월 26일 날 나오면 3개월 안에 6월 26일 안에 대법원 판결이 나와야 된다.
이제 그걸 또 결의안 채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셨는지 조 대표님. 자 이제 3월이 결정적인 이제 분기점이 됩니다. 그죠? 예. 아마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결정이 먼저 안 나오겠습니까? 다음 주 정도 그렇죠. 예상한다는. 그다음에 한 열흘 뒤에 3월 26일. 3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이 나오면은 예. 그 대부분의 예규에 따르면은 3개월 이후에 6월 26일에 대법원 판결이 나와야 되는데 예. 그 기간이 조기 대선이 있다면은 경선 및 본선 과정과 정확하게 딱 물려버리잖아요. 맞아떨어지겠죠.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 마당에 그 똑같은 잣대를 이재명 대표가 갖다 대야 한다는 여론은 상당히 커질 거라고 봅니다. 예. 상당히 커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어떤 식으로 방어를 하느냐. 코너에 몰리니까 나도 뭐 개헌하겠다고 하든지 해가지고 무슨 이 대응 카드를 내놔야 이걸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예. 아니면은 당선된 후에도 재판 계속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은 그건 또 하나의 대답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재판이 대통령 재임 중에 계속되느냐 안 되느냐 아닙니까? 예. 예, 여기에 대해서는 전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작년 국정감사에서 자기는 재판이 계속돼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예. 상당히 권위 있는 기관의 권위 있는 이야기도 있고 하니까 안 그러면은 계속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대표 후보가 당선되어봤자 뭐 1년 안으로 대통령 보궐선거 다시 해야 됩니다라는 그런 압박에 상당히 약해지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재명의 시간이 오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다음 주 이제 헌재 시간이 끝이 나고 그렇죠. 이제 이재명 시간이 오고 있다. 이게 이제 원래 선거법 그 선거사범에 대한 원칙이 633이잖아요. 예. 1심 6개월, 2심 3개월, 대법원 3개월인데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가 지금 자그마치 2년 2개월이 걸렸습니다. 2심은 4개월하고도 11일이 걸렸고 이 정상적으로 패문부재 전략 같은 거 안 하고 소송 기록 제대로 받고 변호사 제대로 선임해서 3심에 해도 사실 3개월 이상이 걸리거든요. 아마도 권성동 대표와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당선이 될 거라고 좀 보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을 가정하고 예. 당선인 신분에서라도 빨리 대법원 판결이 나야지만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전략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라고 보는데 저는 그 이전에 조기 대선부터 좀 빨리 신경 쓰셨으면 좋겠다. 국민의힘이? 예, 대통령 당선을 가정하고 전략을 세우는 게 아니라 예. 조기 대선에서 정말 중도에 소구할 수 있는 그리고 탄핵이 옳고 계엄은 잘못됐다고 하는 제대로 된 후보를 뽑아줘 맞붙을 생각을 해야지 대통령 당선을 가정하고 재판 정지냐 마냐 이걸로 싸우는 것은 사실 나중에 됐을 때 더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전략을 좀 다시 세워야 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지금 국민의힘의 말하자면 광장 접근에 네. 의해서 지금 현상이 보수는 분열이 되고 예. 그다음에 이 진보 진영은 결속도가 높아지고 있더라고요. 최근 리얼미터 조사를 보면은 예. 그다음에 중도가 상당히 진보로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전체 구도를 보면은 너무나 이게 크게 보여요. 예. 이게 구조화돼 버리면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도 이미 이 여론 구조에 다 흡수돼 버린 거 아닌가? 다 알고 다 미리 반영이 된 거 아니냐? 예. 그러면은 사법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꽤 높고 그 다음에는 이제 사법 리스크가 있다는 걸 알고 국민들이 뽑았다 하는 주권자의 정치적 결단이 법보다 더 앞선다 이런 주장할 거예요. 예. 지금 밀고 있는 논리가 딱 예. 그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를 보라 이렇게 또 미국에 예. 또 선례가 있잖아요.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트럼프에 대한 미국 대법원이 다 이렇게 중단돼 버렸잖아요. 예. 그래서 정치 논리냐 법의 논리냐 가지고 한번 격돌을 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듣고 다음 주 화요일에는 과연 어떠한 상황에서 뵐지 예측할 수 없겠습니다만 또 열심히 뉴스를 보고 두 분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